역사의 가면을 벗기다. 백인들의 거짓 역사.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역사라는 거대한 거울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깨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균열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서양 문명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찬란한 그리스 철학, 위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이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현대 서구 문명. 마치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서사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오류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백인들은 왜 자신들을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후예라고 주장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깊이가 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 문명의 소유권, 그리고 진실에 대한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특히 북유럽계 유럽인들이 자신들을 고대 문명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현상은 단순한 자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체계적으로 구축된 이데올로기이며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역사, 왜곡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인들이 SNS에서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처럼 서구 문명 전체가 자신들의 역사를 인스타그램 필터를 씌워서 포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개인이 아닌 대륙 전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코카서스 산맥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고대 문명의 실체,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왜곡의 메커니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제1장 커케이시언의 비밀, 코카서스 산맥에서 내려온 사람들. 커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백인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진짜 의미와 역사를 알면 현대의 인종 분류 체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커케이션은 말 그대로 코카서스 산맥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험준한 산맥으로 현재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은 고대부터 다양한 민족들이 교차하며 살아온 문화의 교차로였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인류학자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가 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조지아 지역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이를 기준으로 인종을 분류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주관적 미적 기준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코카서스 지역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백인이라고 부르는 북유럽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중해형 외모에 더 가까웠으며 올리브색 피부와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유럽의 게르만족들은 어떻게 이 코카서스 정체성을 차용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결과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코카서스 지역의 다양한 부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 유목민의 압박, 그리고 더 나은 농업 조건을 찾아서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했고 다른 일부는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코카서스 부족들이 이동하면서 기존 문명과 만나 새로운 문화적 합성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복이 아닌 문화적 교류와 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백인 우월주의는 마치 명품 브랜드가 자신의 역사를 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의 혼합체이면서도 순수혈통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코카서스에서 온 이들 부족들은 결코 동질적이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종교도 달랐으며 생활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후에 이들의 후손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인종으로 묶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 코카서스 부족들이 북유럽에 정착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모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북유럽 환경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피부가 점점 밝아졌고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도 옅어졌습니다. 이는 수천 년에 걸친 자연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학적 적응 과정이 나중에는 우월성의 증거로 둔갑하게 됩니다. 마치 북극곰의 하얀 털이 환경 적응의 결과인 것을 순수성의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현대의 인종 개념이 얼마나 인위적인 구성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카서스라는 지명에서 시작된 분류가 전 세계의 인종 체계를 규정하게 된 것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특정 시대의 권력 관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제2장 진짜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얼굴. 이제 우리는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그 찬란한 문명의 모습과 실제 역사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의 실제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보면 대부분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원래 이 조각상들은 모두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랜 것이죠.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자료를 종합해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부분 지중해형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색 피부, 짙은 갈색 머리, 갈색 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그리스인, 남부 이탈리아인, 터키 서부 지역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보면 등장인물들의 외모 묘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금발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언급되며 대부분의 영웅들은 검은 머리나 어두운 머리로 묘사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 폴리스들의 연합체였고 각 도시는 서로 다른 부족적 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트 등은 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인들이 그리스 문명이라고 말할 때는 마치 하나의 통일된 브랜드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경쟁 업체들의 집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로마는 처음부터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라틴족, 사비니족, 에트루리아족 등 여러 부족의 연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확장되면서 갈리아, 현재의 프랑스, 이베리아, 현재의 스페인, 북아프리카, 시리아, 이집트 등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출신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히스파니아, 즉 스페인 출신이었고 하드리아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는 북아프리카 출신이었고 필립 아라비는 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당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법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년 카라칼라 황제가 발표한 안토니누스 칙령은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로마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주로 르네상스 시대 이후 유럽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입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은 고대 로마인을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게르만족을 묘사하면서 금발과 파란 눈을 그들의 특징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외모가 로마인들에게는 낯선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로마인들 자체가 금발과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특별한 특징으로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인들은 게르만족을 바르바루스, 즉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로마인들이 자신들과 게르만족을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백인이라고 불리는 북유럽계 유럽인들의 조상인 게르만족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문명화되었습니다. 로마의 교육, 법률, 건축, 농업기술 등을 배우면서 점차 문명화된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서구 문명이 실제로는 지중해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장 무어, 제국의 그림자, 이베리아 반도의 숨겨진 역사. 이제 우리는 유럽사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어 온 중요한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무어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백인 유럽 정체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711년 베르베르족과 아랍족으로 구성된 무어족이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 건축, 농업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당시 유럽을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코르도바는 10세기경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같은 시기 파리나 런던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코르도베는 70개의 도서관과 900개의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목욕하는 것을 이교도적이라고 여겼습니다. 무어족이 가져온 지식은 현재 서구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대수학, 즉 알제브라라는 단어 자체가 아랍어 알자부르에서 온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페르시아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달루시아의 의학자들은 백내장 수술, 신장결석 제거 수술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코르도바의 의과대학은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서구 문명이 자랑하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주의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이슬람 문명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마치 스타트업이 기존 기업의 기술을 베껴서 성공한 후 자신이 모든 것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어족의 통치 하에서 이베리아 반도는 종교적 관용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유대교도 무슬림이 함께 살면서 각자의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존이라고 불렸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종교 전쟁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톨레도 번역 학파는 이러한 문화적 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랍어, 히브리어, 라틴어,
카스티아어를 구사하는 학자들이 함께 작업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서와 이슬람 과학 서적들을 번역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저작들이 아랍어를 거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유럽에 재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1492년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무어족의 이베리아 반도 지배는 끝났습니다. 이후 시작된 것은 체계적인 기억 지우기 작업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드 왕은 단순히 영토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종교재판소가 설립되었고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강제로 개종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모리스코, 즉 강제 개종한 무슬림들은 수십 년 동안 감시를 받았고 결국 17세기 초 완전히 추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박해를 넘어서 문화적 기억의 말살이었습니다. 무어족이 건설한 건축물들은 파괴되거나 기독교 양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코르도바의 데모스크는 성당으로 바뀌었고 세비야의 알카사르는 기독교 궁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의 기본 구조와 장식은 여전히 이슬람 양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혈통의 문제입니다. 800년간의 무어족 지배 기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광범위한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무어족, 베르베르족, 아랍족과 기존의 히스파노 로마인, 서고트족 사이의 결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현대 유전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과 포르투갈 인구의 상당 부분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유전적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더욱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19세기 이후 유럽의 순수 혈통, 이데올로기와 충돌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아프리카적 과거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제4장 게르만족의 남하와 로마 용병시대. 이제 우리는 유럽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전환점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그들이 로마 제국의 용병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는 현재 백인 유럽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시대입니다. 기원 후 2세기경부터 게르만족들은 다양한 이유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인구 증가로 인한 토지 부족, 그리고 동쪽에서 밀려오는 훈족의 압박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초기의 로마인들은 게르만족을 단순한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에서 묘사된 게르만족들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원시적인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 농업보다는 수렵과 목축에 의존했고 문자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국경 방어에 필요한 병력이 늘어났고 로마 시민들은 점차 군 복무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야만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방향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이 로마화되는 동시에 로마 제국도 게르만화되었습니다. 이는 상호 문화적 교류의 과정이었습니다. 게르만족 용병들은 단순히 군사력만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군사기술, 행정체계, 법률 제도를 학습했습니다. 동시에 로마인들도 게르만족의 군사 전술과 사회 조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이는 현대의 글로벌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의 값싼 군사력을 활용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핵심 기술과 권력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이러한 과정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등 다양한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영토 내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연방민이라는 지위로 로마 제국에 복무했습니다. 이들 게르만족 지도자들은 로마식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스틸리코는 반달족 출신이지만 서로마 제국의 사실상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르보가스트는 프랑크족 출신으로 서로마 제국의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오도아케르입니다. 그는 게르만족 출신으로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지 않고 이탈리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로마의 정치적 전통을 존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게르만족들이 로마 문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계승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받아들였고 라틴어를 사용했으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야만인의 침입이라기보다는 문명의 전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특히 프랑크족의 경우를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클로비스 1세는 프랑크족의 왕이었지만 그는 로마 제국의 집정관 지위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후계자들도 계속해서 로마의 정치적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융합 과정은 후에 의도적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19세기 민족주의 시대에 각 유럽 국가들은 자신들의 순수한 기원을 찾으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크족을, 독일은 게르만족을, 영국은 앵글로 색슨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와 게르만족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정복 서사로 축소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순수한 유럽인의 조상으로 로마는 고전적 유럽 문명의 상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5장 이집트의 지혜와 메이슨의 비밀. 이제 우리는 서구 문명 형성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집트 문명의 영향과 프리메이슨을 통한 지식 전수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백인 문명, 서사에서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은폐되어 온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인류 최초의 고도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되면서 시작된 이집트 문명은 3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어떤 문명보다도 긴 기간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수학, 천문학, 의학, 건축학,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기하학적 지식, 미라 제작 기술, 태양력 제도, 십진법 체계 등은 모두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집트의 신전학교 시스템입니다. 이집트의 신전들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종합적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의학, 철학 등을 가르쳤고 이러한 지식은 신관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전수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배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22년간 이집트에서 수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플라톤도 이집트를 방문하여 신관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 그리스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이집트 지혜의 그리스식 번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현대의 연구자가 외국 논문을 번역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과 같은 일이 고대에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지식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된 70만 권의 책과 파피루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유클리드, 에라토스테네스, 아폴로니우스 등 위대한 학자들이 이곳에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유럽에서 사라졌습니다. 7세기 이슬람의 정복 이후 많은 이집트의 고대 지식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보존되었습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 새로운 지식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시기에 유럽인들은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지식들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하학, 대수학, 천문학, 연금술 등의 지식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석공조합들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성당 건설에는 고도의 기하학적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비밀리에 전수되었고 석공들은 엄격한 도제 시스템을 통해 기술을 보존했습니다. 석공들이 사용한 기하학적 원리들은 이집트와 그리스의 고대 지식에 기반했습니다. 황금비, 신성기하학, 비례체계 등은 모두 고대 이집트 신전 건축에서 사용되던 원리들이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석공조합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건축 작업보다는 철학적, 교육적 목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프리메이슨의 시작입니다. 초기 프리메이슨들은 이집트 문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신전이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이슨 로지의 상징들, 즉 피라미드, 전시안, 혹은 올시잉 아이라고도 하지요. 직각자와 컴퍼스 등은 모두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이후 유럽에서는 이집트학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로제타 스톤의 발견으로 상형 문자가 해독되면서 이집트의 고대 지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경향은 변화했습니다. 유럽의 제국주의와 인종주의가 강화되면서 이집트 문명의 성취는 점차 축소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검은 아프리카와 이집트를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집트 문명의 영향은 서구 문명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워싱턴 DC의 도시계획, 파리의 루브르 피라미드, 런던의 클레오파트라 바늘 등은 모두 이집트 문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용 과정에서 원래의 맥락은 사라지고 서구적 해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전유의 고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르네상스와 역사, 제작성의 시작. 이제 우리는 현재의 서구 문명, 서사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 시대로 들어갑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단순히 고전 문명의 재생이 아니라 새로운 유럽 정체성을 위한 역사 제작성의 시작이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어진 르네상스는 표면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부활을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운동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적인 변화는 암흑시대라는 개념의 등장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광명으로, 이전 시대를 암흑으로 대조시켰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수사학적 전략이었습니다. 페트라르카가 처음 사용한 암흑시대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중세 유럽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시기 이슬람 세계, 비잔틴 제국, 중국, 인도 등에서는 찬란한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과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이상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현한 고대에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상상과 욕망이 투영된 판타지였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르네상스는 마치 현대의 레트로 문화와 같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기준에 맞게 과거를 재해석하는 것이죠.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그린 그리스 신들은 16세기 이탈리아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 조각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 모델은 16세기 이탈리아 청년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문화의 재생이 아니라 현재적 재창조였습니다. 인문주의 운동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텍스트를 연구했지만 그들의 해석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당시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원전, 즉 오리지널 텍스트 개념의 등장입니다. 르네상스 학자들은 아랍어 번역본을 거쳐온 텍스트들보다 순수한 그리스어와 라틴어 원전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식의 순수성보다는 문화적 우월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랍 세계에서 보존되고 발달된 그리스 철학과 과학은 순수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아베로에스나 아비케나 같은 위대한 이슬람 철학자들의 기여는 점차 무시되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이러한 편향된 역사관이 대중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1450년경 발명되었고 이후 100년 동안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르네상스 인문학자들의 저작이 대량으로 복제되고 유통되었습니다. 교육제도의 변화도 중요했습니다. 중세의 교육이 신학 중심이었다면 르네상스 교육은 고전 교양을 강조했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수사학, 역사학이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르쳐진 역사는 매우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영광은 강조되었지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등 다른 고대 문명들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중세 이슬람 문명의 기여도 마찬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지리상의 발견 시대와 함께 유럽인들의 자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아프리카, 아시아와의 교역로 개척은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유럽은 문명의 계승자이고 다른 지역은 문명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로마 가톨릭을 타락한 기독교로 보았고 자신들을 순수한 기독교의 회복자로 여겼습니다. 이는 순수성과 타락의 이분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제7장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의 이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는 현재 서구 문명이 자부심을 갖는 이성과 과학의 시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유럽 중심주의와 인종 위계 이론이 과학적 외피를 입고 체계화된 시기였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도구로 제시했습니다. 볼테르, 디드로, 루소, 칸트 등은 모두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성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볼테르는 철학 서한에서 영국의 정치제도와 종교적 관용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유대인과 흑인에 대해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이성은 백인 유럽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으로 서구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용적 관점에서 본 인류학에서 인종을 위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백인을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다른 인종들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보편적 이성은 실제로는 매우 특수한 집단의 편견을 보편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현재 실리콘밸리의 테크 브로스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혁명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이, 뉴턴, 데카르트 등의 업적은 분명히 인류 지식사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성과가 유럽의 독창적 천재성의 증거로 포장되면서 다른 문명의 기여는 체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이의 망원경 관측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적 관측 전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뉴턴의 미적분학은 인도 수학자들의 무한급수 이론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칼폰 린네의 생물 분류학은 과학적 객관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깊은 편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4개의 아종으로 분류했는데 유럽인은 창조적이고 온화함으로 아프리카인은 게으르고 부주의함으로 특징지었습니다. 조르주 비퐁은 자연사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생물들이 유럽보다 퇴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메리카 원주민들도 유럽인보다 체격이 작고 지능이 떨어진다고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인종주의는 노예무역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문 인간 본성론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철학적 추론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합리화였습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국부론에서 노예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지만 흑인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해 경제학도 특정 인종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1768년에서 1771년에 출판되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초판을 보면 당시의 편견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니그로 항목에서는 흑인을 지능이 낮고 게으른 존재로 서술했고 이는 과학적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식물학과 동물학에서도 유럽 중심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새로 발견되는 동식물들은 모두 라틴어 학명을 받았고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사용해온 이름들은 무시되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소유권을 유럽이 독점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의사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의 전통 의학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약초 지식과 치료법을 몰래 차용했습니다. 지리학과 지도 제작학에서도 유럽 중심주의가 반영되었습니다. 메르카토르 도법은 유럽을 실제보다 크게, 아프리카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역사학에서는 진보 개념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었고 유럽이 그 정점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다른 문명들은 모두 발전 단계의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는 고전적인 역사서로 여겨지지만 기독교와 야만족을 로마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종교적, 인종적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제8장 식민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의 제도화 19세기는 유럽의 식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된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백인의 우월성은 단순한 편견을 넘어서 제도화된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과학, 종교, 법률,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백인 중심주의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1884년 베를린 회의는 아프리카 분할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유럽 열강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대륙을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이 자신들을 지구의 주인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핵심 이념은 문명화 사명이었습니다. 키플링의 시, 백인의 짐, The White Man's Burden. 이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백인들이 미개한 민족들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국주의의 도덕적 정당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착취가 목적이었습니다. 콩고 자유국에서 벨기에의 러폴드 2세가 벌인 고무 채취 사업은 수백만 명의 콩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이 벌인 소금 독점 정책은 수천만 명을 기아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문명화 사명은 현재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운운하면서 자원을 약탈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과학적 인종주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크레니오메트리 두개골 측정학은 두개골의 크기와 모양으로 지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엘 모터는 수백 개의 두개골을 수집하여 백인이 가장 큰 뇌용량을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제이 굴드가 20세기 후반에 모턴의 연구를 재검토한 결과 심각한 편향과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모턴은 백인 두개골에는 모래를 꽉 채워 넣고 흑인 두개골에는 느슨하게 채워 넣어서 의도적으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랜시스 갤턴은 다윈의 사촌으로 우생학, 유제닉스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능과 도덕성이 유전된다고 주장하며 우수한 인종의 번식을 장려하고 열등한 인종의 번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생학은 20세기 초까지 진보적 과학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원주민과 유색 인종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홀로코스트의 전조였습니다. 선교 활동도 문화적 제국주의의 도구였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라는 명목으로 원주민들의 전통 종교와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전역에서 토착 종교의 성지들이 파괴되고 기독교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교육 제도는 문화적 동화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식민지에서는 현지 언어를 금지하고 유럽 언어만을 가르쳤습니다. 인도에서 토마스 맥컬리는 한 권의 유럽 서가가 인도와 아랍의 모든 문학보다 가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도 제국주의의 도구였습니다.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등에는 식민지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동시에 다른 문명들을 박제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법률 체계에서도 인종차별이 제도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원드랍 룰은 흑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하는 법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 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했습니다. 의학과 생물학에서도 인종주의가 과학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드라페토매니아는 노예들의 도망 욕구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병명이었습니다. 흑인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을 병적 증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인류학과 민족학도 제국주의에 복무했습니다. 진화론적 인류학은 인류를 야만, 미개, 문명의 단계로 나누고 유럽인만이 문명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모두 살아있는 화석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유럽 중심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 이론은 실제로는 유럽의 산업 우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들은 원료 공급지 역할에 고정되었고 제조업 발달은 의도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제9장 현대사회의 문명 독점 현상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노골적인 인종주의는 표면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명에 대한 독점적 서사는 더욱 교묘하고 세련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산업은 현대적 신화 창조의 핵심 도구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다룬 영화들을 보면 파라오와 귀족들은 백인 배우들이 연기하고 노예와 하층민만이 유색 인종으로 묘사됩니다.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신들의 전쟁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다룬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 300, 퍼시 잭슨 시리즈 등에서 그리스인들은 모두 북유럽계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지중해형 외모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대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마치 역사를 다루는 포토샵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모두 지우고 보고 싶은 것만 남겨두는 것이죠. 교육과정에서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대부분의 서구 교육과정에서 세계사는 여전히 유럽사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고대 문명 단원에서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간단히 언급한 후 바로 그리스와 로마로 넘어갑니다. 중국, 인도, 이슬람 문명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축소됩니다. 미술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미술사가 세계 미술사인 것처럼 취급됩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원주민 예술은 원시 미술 또는 민속 예술로 분류되어 별도로 취급됩니다. 학술 출판계에서도 서구 중심주의가 계속됩니다. 주요 학술지들은 대부분 서구에 기반하고 있고 영어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들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지식 생산의 불평등을 재생산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집트관, 아시아관, 아프리카관으로 구분하여 전시하면서 마치 이들 문명이 서로 고립되어 발달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영향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고학과 문화재 반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엘긴 마블, 베를린 박물관의 페르가몬 재단, 프랑스의 로제타 스톤 등은 여전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헤게모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면서 영어권 문화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지식과 문화는 번역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어렵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서구 중심적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들의 알고리즘과 검색 결과는 영어 콘텐츠와 서구 관점을 우선시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서구 중심주의가 나타납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서구 출신이지만 이는 단순히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연구 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을 반영합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편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다른 인종에게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습니다. 국제법과 인권 체계도 서구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서구적 인권 개념이 공동체의 화합을 중시하는 다른 문화적 가치보다 우선시됩니다. 경제 시스템에서도 서구 모델이
표준으로 여겨집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유일한 경제 발전 모델인 것처럼 제시되고 다른 경제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거나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에서도 서구 스타일이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통 건축 양식은 관광 상품으로만 보존되고 실제 생활 공간에서는 서구식 건물들이 선호됩니다. 패션과 뷰티 기준도 서구 중심적입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대부분 서구에 기반하고 있고 뷰티 기준도 서구적 외모를 이상형으로 제시합니다. 피부 미백 제품의 인기는 이러한 편향을 보여줍니다. 제10장 진실한 역사인식을 향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이제 우리는 이 긴 여행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수천 년에 걸쳐 구축된 거대한 허상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이 허상을 걷어내고 진실한 역사인식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문명이 하나의 종족이나 지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수학의 영개념은 인도에서, 종이와 화약은 중국에서, 대수학은 이슬람 세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구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실제로는 전 세계 지식의 합작품입니다. 갈릴레이의 망원경은 중국의 렌즈 기술과 이슬람의 광학 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뉴턴의 수학도 인도와 아랍 세계의 수학적 성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서구 의학은 아유르베다, 중의학, 이슬람 의학, 아프리카 전통 의학 등 다양한 의학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취제로 사용되는 많은 물질들이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현재의 지적 재산권 체계는 마치 음식 레시피에 특허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공동으로 개발해온 지식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진정한 역사 인식을 위해서는 문명의 위계라는 개념부터 버려야 합니다.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어지는 직선적 발전 모델은 매우 유럽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의해 문명화되기 전에는 문자와 문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백인들과는 달리 다른 대륙의 각 문명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필요에 맞는 독특한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수천 종의 식물의 양리작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그들 나름의 고도한 과학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전통 선박 제작 기술은 현대 조선학의 원리를 이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철기 제작 기술은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에는 약 7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매년 수십 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언어는 독특한 세계관과 지식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언어의 소멸은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의 감소가 아니라 인류 지식의 손실입니다. 종교와 철학의 영역에서도 다원주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토착 종교들이 각각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종교나 철학도 진리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제도의 개혁도 시급합니다. 세계사 교육에서는 모든 대륙과 문명이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말리 제국, 아메리카의 잉카 문명, 아시아의 앙코르 제국 등도 그리스와 로마만큼 중요하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과학 교육에서도 다양한 지식 전통을 소개해야 합니다. 서구 과학만이 유일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자연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책임도 큽니다.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고증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을 백인으로 묘사하거나 아프리카를 항상 원시적으로 그리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들도 전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각 문명을 고립된 것으로 전시하는 대신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영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탈 문화재들은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구 중심의 연구 방법론과 이론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양한 문화의 지식 체계와 연구 방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 발전 모델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구식 자본주의가 유일한 발전 모델이 아니라 각 사회가 자신들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발전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에서도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결합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통 농업 기술, 건축 기술, 의학 지식 등이 현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어떤 문명이나 문화도 다른 모든 문명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라는 하나의 종족이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해답을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가 평등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자원 고갈 등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은 어느 한 문화의 지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의 지혜를 모아야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깨어진 거울을 다시 맞추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에서 시작하여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무어 제국의 찬란한 문명을 탐험했습니다. 게르만족의 남하와 이집트 지혜의 전수 과정을 살펴보고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역사 왜곡의 메커니즘을 파헤쳤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 문명의 서사가 실제로는 매우 인위적이고 선택적인 구성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한 종족이나 지역의 독점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작품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한 깨진 거울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거울의 균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거울을 다시 맞출 차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거울, 더 넓은 시야를 가진 거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문명과 모든 민족의 기여를 반영하는 거울 말입니다. 이는 과거를 미화하거나 현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직시하고 그 진실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거짓된 우월감 위에 세워진 문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책,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그리스와 로마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도, 중국과 인도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문명들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대한 발명과 발견들이 전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미디어를 접할 때도 비판적으로 사고하십시오.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들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편견을 반영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문화를 만날 때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지식과
지혜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문화의 다양성을 위협으로 보지 말고 기회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대한 인류 역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민족도, 어떤 문명도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문명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 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으니 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인류 가족입니다. 피부색이나 출신이 다르다고 해서 우열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각각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는 일은 때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어 진실의 씨앗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탐구하고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콘텐츠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